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경제학의 황현입니다. 자, 오늘은요, 오피스텔과 다세대 주택을 보유하신 분들은 꼭 귀를 기울이셔야 될 만한 내용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 오피스텔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요즘 가스마리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일단은 최근 주택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고, 특히 아파트 시장 같은 경우는 저가 매물이 다 이제 시장에서 사라지고 가격이 이제 거의 정고점까지 육박할 정도로 많이 이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다세대 주택 시장 같은 경우도 일반 다세대 주택 시장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좀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모습이지만, 서울 시내 안에 있는 신속통합이라든가 모아타운, 역세권 재개발 사업장이라든가 혹은 그런 방식의 여러 가지 재개발을 준비하려고 추진을 하는 지역에 있는 빌라들 같은 경우는 역시나 높은 가격 상승률과 거래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랑 다세대 주택이 아닌 이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요, 분양받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잔금을 쳐야 될지 말아야 될지에 대한 고민도 상당히 심각하고, 특히 이제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기존에 구입한 금액에서 적게는 몇 천만 원에서 많게는 몇 억씩까지 좀 금액을 낮게 책정해서 시장에 내놔도 사실상 거래가 잘 안 되는 게 현재 오피스텔의 모습인데요. 정부에서 드디어 이 오피스텔과 다세대 주택에 대한 대대적인 규제 완화를 진행을 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특히나 이 두 친구들에 대해서 주택수에서 제외시키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하니까, 주택수에서만 제외된다고 하더라도 거래량이 좀 살아나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좀 전망을 해보는데, 자, 어떠한 이유인지, 왜 그렇게 진행이 될 거로 예상이 되는지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요, 이런 신문 기사가 있어요. 오피스텔 규제가 드디어 풀리냐. 자,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요, 이 비아파트에 대한 미분양 지원을 검토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비아파트라는 것은 아파트가 아닌 상품이죠. 앞서 얘기한 것처럼 다세대 주택이라든가 오피스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제목만 딱 보면 기존에 그러면 물량이 아니라 미분양에 대한 것만 규제를 완화할 것이냐라는 의구심도 조금 있습니다만, 어쨌거나 이 오피스텔에 대한 규제를 국토부 장관이 직접 언급했다라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 왜 그랬냐면요, 이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요, 최근에 인터뷰를 했는데 주택시장에서 나타나는 이 공급 위축 현상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어떤 상황이냐, 초기 비상 상황이라고 진단을 했다라는 겁니다. 최근에 금리가 올라가고 원자재 가격이라든가 인건비들이 엄청나게 폭등을 하면서 특히 여기저기에서 많은 지역들에서 특히 아파트 시장이 미분양이 속출을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토지를 구입했던 업체들도 건축을 포기하고, 특히 이 정비사업장 같은 경우도 인기가 없는 지역들 같은 경우는 택지지구의 건설사들이 토지를 샀음에도 불구하고 착공 자체를 포기하는 사례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이 공급들이 말도 안 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서민주택에 대한 영상을 소개할 때 뭐라 그랬죠? 서민주택의 대명사인 다세대 주택의 인허가 착공 건수가 올해 들어와서 무려 50%나 줄어들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서민주택도 사실상 더 이상 공급이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 입장에서는요, 인허가와 착공 감소, 미분양, 고금리로 인해서 공급이 계속해서 감소가 되니까 이걸 지금 초기 비상 상황이라고 진단을 했고, 비아파트에 대한 공급이 지나치게 위축됐다. 당연히 지나치게 위축될 수밖에 없죠. 매매가 안 되고 거래가 안 되고 분양이 안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오피스텔과 생활형 숙박시설 실거주자를 보호하자는 의견이 나왔다고 말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주거사다리가 붕괴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한번 했었는데, 이 주거사다리 형태로 비아파트에 대한 청년, 서민층의 실수요가 있다며 정형화된 아파트에만 정책이 지금 집중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형화된 아파트에만 정책을 집중하지 않겠다. 앞으로 좀 골고루 우리가 좀 살펴보겠다. 실수요 보호나 주거사다리를 보호를 위해서라도 규제를 정비할 부분들을 찾아 나서겠다. 라는 게 이번 원희룡 국토부 장관의 인터뷰입니다. 자, 그럼 이제 오피스텔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요. 참 어떻게 보면 괜찮은 상품인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좀 애매한 상품인 것 같기도 하고, 특히 이제 시장이 좋을 때는 사실상 오피스텔이든 다세대든 아파트든 다 올라갔는데, 이렇게 하락장 때 가장 세게 두들겨 맞는 놈이 항상 이 오피스텔이에요. 왜냐하면 얘가
상당히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상당히 애매한 부분이 무엇인지, 왜 이 오피스텔이 시장 하락기에는 가장 많이 문매를 두들겨 맞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사실상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불합리함을 사실상 많이 가지고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불합리한 점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 텐데, 자, 오피스텔은요, 주택법상 준주택입니다. 자, 이 표현도 참 애매모호하죠. 주택이면 주택이고 아니면 아닌 거지. 주택법상 준주택이다. 이건 뭐냐면 고령화 및 1, 2인 가구 증가로 변화된 주택 수요 여건에 대응하기 위해서요. 주택으로는 분류되지 않지만 주거용으로 활용이 가능한 주거시설의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도입됐다. 그러니까 뭐냐면 주택은 아닌데 주택으로 활용이 가능한 주거시설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도입이 됐대요. 자, 그런데 좀 근생빌라라고 하는, 근생빌라는 법적인 용어는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근생을 주택으로 변경해서 사시는 분들은 이행강제금이 작게는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몇백만 원까지 나오잖아요. 왜냐면 걔는 근생이에요. 근데 고시원이라든가 뭐 노인복지관, 오피스텔 기숙사 이런 애들 중에서 뭐 고시원 같은 경우도 근생이잖아요. 그런데 얘네들은 준주택으로 법적인 테두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거는 해당 사항이 있고 또 어떤 거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준주택으로 분류된 거는 고시원, 노인복지관, 오피스텔, 기숙사 이런 것들이 이제 준주택이라는 거. 그중에 오피스텔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고, 주택은 아닌데 주거용으로 활용이 가능한 게 준주택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오피스텔은 사용자 입장에서 업무시설로 사용하면 업무시설이 되는 거고, 주거시설로 사용하면 주거시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업무시설도 될 수 있고 주거시설로도 볼 수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애매한 문제들이 여기저기서 터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규제를 하는 법과 세금이 각각 다르겠죠. 업무시설로 따지면 업무시설에 관련된 법이나 세금을 매겨야지 되는 거고, 주거시설로 사용하면 또 주거시설에 관련된 법이라든가 세금을 매겨야지 되는 게 상식적인데 이게 막 혼재가 있는 거예요. 주거시설로 사용하는데 업무시설에 관련된 세금을 매기고 또 어떤 것은 또 주거시설에 대한 또 세금을 또 매기고, 이러다 보니까 오피스텔과 관련된 정부 정책이 일관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합리한 점이 사실상 엄청나게 많은 게 이 오피스텔이라는 상품인 겁니다. 자, 일단 취득세만 한번 볼까요? 주택에 비해서 4배나 높은 세율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취득세가 주택은 1.1%인데 얘는 4.6%예요.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오피스텔을 사서 업무용으로 쓸 수도 있고 주거시설로 쓸 수 있어요. 근데 오피스텔을 나는 주택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취득을 했습니다. 자, 그럼 주택에 대한 취득세를 내게 해야지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취득세를 업무시설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를 합니다. 앞서 얘기한 것처럼 4배나 높은, 그러니까 오피스텔을 취득할 경우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그냥 차별을 받는 거예요. 나는 주거용으로 살 건데 그냥 합리적 이유 없이 당신은 이거 업무시설이네? 그러니까 취득세를 업무시설로 매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된다며 그동안 끊임없이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그래서 헌법소원까지 제기됐으나 헌법재판소에는 지난 2020년 3월 26일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합헌 결정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되지 않기 때문에 업무용 취득세를 내는 게 맞다. 예, 이렇게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상 이거는 좀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좀 공감대를 형성해서 짚어봐야 되는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자, 두 번째는 주택수 산정입니다. 이 오피스텔은요, 건축물 대장으로 기재된 용도에 의할 때 주택이 아닌 업무시설입니다. 그러니까 왜 주택으로 사용해도 취득세를 업무시설로 내게 하는가 봤더니, 건축물 대장으로 기재된 용도에 의할 때 태어나기를 얘는 주택이 아닌 업무시설로 태어났기 때문에 취득세를 4배나 높게 걷는 것이구나. 사실상 근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차별이죠. 왜? 말 그대로 준주택이잖아요. 얘를 주택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업무시설로 사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어쨌거나 건축물 대장으로 기재된 용도에 의할 때는 주택이 아니라 업무시설입니다. 그래서 이 오피스텔은 아무리 주거용 오피스텔이라고 하더라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아파텔이 뭐예요? 오피스텔이잖아요. 아파텔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그냥 오피스텔을 아파텔이라는 이름으로 변형을 시켜버린 겁니다. 판매하시는 분들이 이름을 만들어낸 거죠.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겁니다. 이게 아무리 주거용 오피스텔이라 하더라도 주택법이 아닌 건축법
건축법 적용을 받아요. 건축법 적용을 받다 보니까 토지의 용도 지역이 주거 지역이 아니라 준주거라든가 상업지역에 건축되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 치면 우리가 주상복합 아파트도 준주거나 상업지역에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근데 얘네는 또 아파트이기 때문에, 그죠? 아파트니까 주택으로 허가가 나고 주택으로 의한 취득세를 매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좀 애매하긴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건축물 대장상 업무시설이 아닌데 주거용으로 쓰게 되면 과연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지 되는 건지. 어쨌거나 주택수 산정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다 보니까 소유자들한테는 세 가지 불이익이 있습니다. 나는 오피스텔을 분명히 업무용으로 알고 샀어요. 그래서 취득세라든가 종합부동산세, 다주택자 양도, 취득세는 4% 됐다 치더라도 이런 세금에 대해서 좀 혜택을 볼 줄 알았는데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사는 순간 기존 주택 비과세가 안 돼 버리잖아요. 종합부동산세가 중과가 되고 취득세가 앞서 얘기한 것처럼 1%가 아닌 4%를 내게 되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도 중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주택자가 업무용인 줄 알고 이거 오피스텔은 상업용 부동산이에요. 그래서 샀어. 근데 세입자를 냈더니 나중에 내 집을 팔 때 보니까 양도소득세가 중과된대. 나는 주택이 아닌 오피스텔을 샀는데요. 아니에요. 이게는 주택이에요. 무슨 소리예요? 난 취득세 4%나 냈는데 상가에 대한 취득세를 냈는데 왜 이게 주택인가요? 주택으로 쓰면 주택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취득할 때 내는 세금은 상가 세금을 내고 보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은 또 주택에 대한 세금을 다 내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납세자한테 상당히 불리한 거죠. 두 번째, 이 특례보금자리론 혜택을 전혀 못 받습니다. 이 특례보금자리론은 뭔지 아시죠? 공전의 히트를 친 올해 아주 최고의 히트 상품 중에 하나입니다. 이 소득 상관없이죠. 9억 이하 주택을 최대 5억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죠. 이걸로 인해서 6억대에서 9억대 구간에 관련된 주택들이 최근 올 초에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많이 일어났죠. 그리고 연 4%의 고정금리가 적용되니까 이제 금리 면에서도 좀 안전적이고. 그런데 이 특례보금자리론이요. 현행법상 주택법에서 주택으로 정의된 부동산에 한정돼서 특례보금자리론을 받습니다. 9제곱미터 아파트인데 9억인데 예를 들어서 90제곱미터 되게 큰 건데 오피스텔에서 싸게 나왔어요. 똑같은 가격 9억에. 그러면 좀 넓은 집에서 살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얘는 나 주택으로 쓸 거예요 하더라도 특례보금자리론은 받지 못하는 거예요. 왜? 현행법상 특례보금자리론은 주택법에서 정의된 부동산에 한정을 하다 보니까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포함이 안 되는 거잖아요. 왜? 얘는 태어나기를 그냥 업무용 업무시설인 거야. 업무용. 그러다 보니까 특례보금자리론을 또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택수에는 산정시켜서 모든 주택에 관련된 세금은 다 두들겨 맞는데 주택에 의한 대출을 받고 싶은데 이건 또 안 해준다. 앞서 얘기한 것처럼 근데 취득세는 또 4배나 높다. 그러니까 이런 불합리함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이번 규제 완화를 하게 된다고 하면 좀 개선을 해서 업무용으로 쓰시는 분들은 업무용에 맞는 세금을 부과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오피스텔도 주택으로 사용하시는 분들한테는 주택으로 사용하는 만큼의 세금을 부과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뉴스를 다시 한번 보면요. 오피스텔 시장도 지금 완전 양극화예요. 오피스텔도 바닥 찍었나 9개월 만에 하락 멈추고 신고가가 나오는 지역들이 있어요. 특히나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인기 지역이죠. 용산이라든가 강남의 중요 지역이라든가 서울 도심권의 A급짜리라든가 한강변이 보이는 이런 오피스텔들 있잖아요. 이런 애들은 지금 신고가가 계속 연일을 해서 나오고 있고 프리미엄도 또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쪽에서는 아파트는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오피스텔은 억대 마피, 할인 분양이 계속 속출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비율로 보면 이런 신고가가 나오고 가격이 오르고 프리미엄이 붙는 오피스텔은 100개 중에 10개도 안 될 것 같아요. 나머지 90개 이상의 오피스텔들은 지금 현재 억대 마피가 붙고 할인 분양을 하더라도 사실상 거래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오피스텔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너도 나도 빨리 어떻게든지 빨리 정리를 하고 이제 털고 싶겠죠. 제 주변에도 오피스텔 사업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지금 PF 대출 다 중단, PF 대출도 안 되지만 착공을 안 하고 그냥 땅으로만 보유하고 일단 갖고 있겠다라고 해서 사업을 멈추신 현장들이 제 주변에 오피스텔 사업하시는 분 중에 10분 중 7, 8분은 사업 자체를 다 멈춰버렸습니다. 왜냐면 지어놓으면 뭐합니까? 팔리질 않는데. 그러다 보니까 역시 앞서 얘기한 것처럼 정부에서는 좀 급하죠. 그래서
앞서 첫 번째 뉴스는 원희룡 국토부 장관에 대한 이야기고 두 번째는 이번엔 청와대에서 직접 나섰다. 주택 공급이 비상에 걸렸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비아파트에 대한 규제 완화도 청와대 자체에서도 직접 움직이겠다. 대통령실은 이달 부동산 공급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9월 달 안에 9월 중순 중에 발표할 예정이래요. 부동산 공급 대책을. 최상목 경제수석은 이날 오후 대통령실 브리핑에서요. 한국토지주택공사 사태 이후 공급이 제대로 되겠느냐는 우려가 있다. 그러면서 공급이 제대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9월 중 마련해 발표할 것이라고 마련했다. 한국토지공사 사태라는 것은 뭐예요? 철근을 빼먹는다든가 부실공사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이 9월 중 부동산 공급 활성화 방안을 9월 중 발표할 거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이 비아파트, 앞서 얘기한 것처럼 오피스텔이라든가 다세대 주택에 대한 규제 완화 카드가 눈앞에 와 있다. 이번 달 안에 발표가 되지 않겠냐. 어떤 발표가 나올지 우리가 초미의 관심사인데 다세대 주택에 대한 규제 완화라는 거는 세금 감면밖에 없고 주택 수를 제외시켜주는 거 그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인센티브죠. 근데 오피스텔은 손댈 게 많아요. 보시는 것처럼 단순히 그것뿐만 아니라 2중 3중으로 묶여있는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제도라든가 이런 세금적인 부분들도 어떻게 풀어낼 것이냐가 좀 이번 공급 활성화 방안에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계속해서 이 뉴스를 보면 아울러 정부 정책이 아파트 중심으로 쏠려 있기 때문에 오피스텔이라든가 다세대, 연립 같은 비아파트의 공급 지원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앞서 얘기한 것처럼 오피스텔도 공급이 지금 완전히 중단됐고 다세대 연립주택 같은 경우도 2023년 들어와서 올스톱입니다. 공급 자체가. 지난 시간에 안 보신 분들 한번 보세요. 서민주택 시장이 흔들리고 있고 서민주택 시장이 붕괴가 되고 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는 역발상 투자 방법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의 영상을 제가 3일 전에 찍었으니까 만약 이 영상 다 보시고 나면 다시 들어가셔서 바로 뒤에 영상이 있을 거예요. 붙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쨌거나 이 오피스텔이라든가 다세대 연립주택 같은 비아파트 공급 지원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면서 예를 들어서 이건 정부에서 발표한 얘기입니다. 비아파트의 경우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식의 혜택을 줘서 수요를 활성화하는 것이 하나의 방식이 될 수도 있다. 엄청나게 큰 인센티브죠.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9월 중순에 나오는 공급 활성화 방안이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과연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을지 여러분들도 한번 한 20일 안에 나올 거예요. 9월 20일 안에 오늘이 9월 1일이니까 이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서 비아파트 규제 완화, 특히 오피스텔과 다세대, 연립주택에 대한 어떠한 내용의 규제 완화 대책이 나올 건지 여러분들도 한번 눈여겨보시기 바라고요. 또 이 규제 완화 대책이 나오면 이번 또 그 규제 완화 대책에 따른 시장 전망과 관전 포인트 같이 자료를 만들어서 여러분과 공유할 수 있는 영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이상 마치려고 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기로 하고 저희가 매주 목요일과 토요일 날 저희 사무실에서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죠. 내 집 마련 전략이라든가 투자에 대한 또 이제 투자 자체도 금액별 1억 미만 투자라든가 1억에서 뭐 3억대, 5억대, 6억대 또 그 이상의 자금이 갖고 계신 분들에 대한 투자 전략과 방향성 모색을 저희가 이 세미나 때 같이 이야기해드리고요. 또 무주택자들 같은 경우는 내 집 마련 전략이라든가 청약 전략, 요즘 청약 시장이 완전히 뭐 핫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나올 아파트 청약 단지들은 어떤 것이 있고 어떻게 관전 포인트를 보면서 우리가 접근해야지 되는지 이런 내용들을 세미나 때 다 같이 두루두루 한 2시간 반에서 3시간 정도에 걸쳐서 진행을 하니까요. 세미나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밑에 나오는 567-3095로 전화 주시면 될 것 같고 매주 목요일과 토요일 날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내용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요. 또 여러분들의 응원의 댓글은 저한테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오늘 저는 이만 마치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